프라도 미술관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초기 작품들이 전시된 지상층 전시장을 거의 다 둘러보았다고 생각한 저는 엘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복도 형태의 전시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양쪽 벽에 걸린 종교화들을 별 생각 없이 훑어보며 걷던 중 한 그림 앞에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었습니다. 누구의 작품인지 궁금해 다가가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라파엘로였습니다. 스페인의 거장 화가들의 작품이 가득한 그야말로 스페니쉬 스피릿의 집약체인 프라다 미술관을 방문하며 사실 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라파엘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순수하게 저를 사로잡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제 발길을 붙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 밤인지 새벽인지 모를 어두운 하늘에 얇은 구름이 흘러가고 고대 석회 건축물들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먼 풍경은 어딘지 스산하고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그림의 전경에 있는 인물들은 부드러운 달빛 아래에서 평화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쌀쌀한 공기 속 그들은 서로 몸을 기댄 채 온기를 나눕니다. 옷과 살이 맞닿는 소리 외에는 아주 적막해서 저 멀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나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리고 다시 가까이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고 성모는 그런 예수를 아는 채 조용히 어린 세례자 요한을 바라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훗날 요단강에서 자신이 세례하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며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양팔로 아기 예수와 어머니인 성 안나를 함께 감싸 안고 있습니다. 사랑, 위로, 보호의 제스처입니다. 성 안나는 다정한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약간의 슬픔이 깃든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와 성 안나는 모든 운명을 알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네 인물은 완벽한 구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눈에 이 작품의 비범함을 느낀 건 저만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17세기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는 이 그림을 선물 받은 뒤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작품이라 극찬하면서 내 컬렉션의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펠리페 4세는 유럽 군주 가운데서도 특히 예술의 예정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티치아노, 벨라스케스, 루벤스 등 수많은 거장의 작품들을 직접 수집해 오늘날 프라도 미술관의 토대가 되는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명작들 중에서도 이 라파엘로의 그림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극진히 아꼈던 겁니다. 이후 이 작품은 자연스럽게 진주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도 그림 액자 상단에 라페를라라는 단어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펠리페 4세가 이 그림을 진주에 비유한 건 그 가치를 말한 것이었지만 이 그림은 시각적으로도 진주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라파엘로의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원숙한 기술 덕분입니다. 그림 왼쪽 상단에서 쏟아지는 빛은 성모 마리아의 뺨, 아기 예수의 이마, 어린 요한의 등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반면 빛이 닿지 않은 영역은 짙고 어두운 명암으로 처리되어 인물들이 더욱 입체적으로 떠오릅니다. 이처럼 강한 명암 대비는 회화의 깊이감을 더하며 인물의 볼륨감을 극대화합니다. 라파엘로는 말년으로 갈수록 이런 극적인 명암 구조, 즉 빛의 구조에 대한 탐구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초기의 밝고 평평한 조명과 비교해보면 르네상스 회화에서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훗날 카라바조로 대표되는 바로크 회화의 키아로스쿠로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그림 속 성모 마리아의 피부가 진주처럼 은은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는 라파엘로 특유의 채색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2014년 교황청의 수석 보건가 파올로 비올리니 교수는 라파엘로의 또 다른 작품 어린 양과 있는 성모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파엘로 특유의 화법, 즉 핑크색 바탕 위에 퍼지듯 얇게 칠해진 푸른색 그림자가 피부의 음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 설명은 이 작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 피부의 묘사는 핑크색 바탕 위에 얇게 퍼진 푸른빛 그림자와 섬세한 하이라이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피부에 생동감을 부여해 마치
피와 온기가 흐르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은 관람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한 고민들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림이 감정을 압도하거나 들끓는 내면을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지적 싸움을 유도하지도 않지요. 겉멋이 잔뜩 든 기교의 과시 같은 것도 없기에 처음부터 분석적으로 다가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림은 거슬리는 곳 없이 안정적이고 아름답고 편안합니다. 제가 이 작품 앞에서 바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분위기에 즉각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안정감은 역설적이게도 라파엘로의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예술 작품을 무심하게 감상할 수 있으려면 작품이 먼저 무심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폴리스한 인상은 대개 긴 시간의 수련, 철저한 설계, 탁월한 기량의 결합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머리를 정점으로 두 발을 뻗은 자세는 원뿔형 공간을 형성하고 그 주변을 감싸는 성 안나와 어린 요한, 그리고 바구니는 이 구도를 피라미드 형태로 확장시켜 안정감을 더합니다. 이 구조는 화면 전체의 질서와 품격, 신성한 기운을 부여합니다. 앞쪽의 세르자 요한은 아기 예수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다가가고 성모 마리아는 몸은 예수와 성안나를 향하면서도 시선은 요한에게 닿아 있습니다. 예수는 몸을 요한 쪽으로 열면서도 눈길은 마리아의 얼굴을 향합니다. 성모는 예수를 무릎 위에 앉히고 뒤쪽에 성안나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성안나는 두 사람의 뒤에서 중심축처럼 받쳐주며 조용히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물들 사이의 시선, 몸의 방향, 얽힌 손과 발은 화면 속에서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선들을 그려냅니다. 덕분에 그림은 입체적이고 풍성해지며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이 정교한 구성은 아마도 라파엘로가 수많은 드로잉을 통해 사전에 계획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는 완성된 회화를 남기기 전에 자세와 표정, 구성과 구도를 반복적으로 탐구하며 수많은 드로잉을 남긴 화가였습니다. 드로잉은 단순한 스케치를 넘어서 거의 회화에 가까운 완성도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사가들은 라파엘로의 진짜 천재성은 드로잉에서 먼저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라파엘로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회화를 완성했고 그의 그림은 색채와 구도, 감정의 밀도, 어느 하나 거슬림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의 능력은 이탈리아어로 딱 맞는 단어 하나로 설명됩니다. 바로 스프레차투라입니다. 이 단어는 라파엘로의 친구였던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가 1528년에 정의한 말로 모든 예술적 기교를 감추고 말이나 행동을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일종의 태연함을 뜻합니다. 노력의 흔적 없이 우아한 태도, 복잡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기술, 기교를 숨기되 완성도는 잃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궁정신화의 미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지만 오늘날 이 단어만큼 라파엘로의 예술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사가들은 지금도 라파엘로를 이야기할 때 스프레차투라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라파엘로의 이 그림에서는 특히 한 르네상스 대가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작품에는 다빈치의 대표적인 기법인 스푸마토와 피라미드 구도가 모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스푸마토는 다빈치의 성 안나와 성 모자, 모나리자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기법으로 빛과 어둠이 부드럽게 녹아들어 윤곽선이 안개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파엘로 역시 이 그림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형체가 공기 속에 부유하듯 은근하게 나타나고 사라지게 그렸습니다. 또한 화면 전체는 인물 구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이러한 표현을 익히게 된 배경에는 그의 피렌체 시절이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막 독립작 작업을 시작한 20대 초반, 1504년부터 1508년까지 피렌체에서 4년간 머물렀는데요. 이 시기 피렌체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라파엘로보다 30살이나 많은 선배였고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천재 화가였습니다.
라파엘로는 다빈치를 깊이 존경하고 선망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미술사학자들은 이때 라파엘로가 다빈치를 직접 만났을 것이며 그의 공방에서 그려지고 있던 또는 막 완성된 모나리자를 봤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후 라파엘로의 작품에서 모나리자의 영향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라파엘로가 피렌체 시절 그린 유니콘을 안고 있는 여인을 보면 모나리자와 거의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재현하려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다빈치의 작품들에서 스푸마토나 피라미드 구도 같은 표면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자세와 움직임, 감정의 미묘하고 섬세한 표현, 신비롭고 조용한 분위기 등도 흡수해 자신의 작품들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피렌체 시절 라파엘로는 화가로서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됩니다. 라파엘로는 1508년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향했고 바티칸에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한편 1513년에는 메디치 가문 출신의 레오 10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로마에 초청되어 3-4년간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라파엘로와 다빈치가 로마에서 한두 번쯤은 직접 만났을 것입니다. 이때 30대인 라파엘로는 한창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고 60대인 다빈치는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관대했던 두 예술가는 선후배로서 아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16세기 이탈리아에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게 느껴집니다. 라파엘로가 1508년 로마에 도착했을 때 8년 선배인 미켈란젤로도 역시 로마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교황 율리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라파엘로에게는 바티칸 서명의 방 벽화를 각각 맡기면서 둘은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하며 경쟁하게 됩니다. 라파엘로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작업 중이던 시스티나 천정화를 몰래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육의 구조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회보학적인 인체 묘사, 풍만하고 단단한 조형감으로 특징 지어지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적 화법은 라파엘로의 화풍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했던 초기의 인물 묘사 방식은 보다 입체적이고 힘있는 신체 표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아기 예수와 아기 요한의 몸에서 드러나는 근육 표현과 이상화된 신체 비율 표현 등에서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자세도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양 발을 딛고 상체를 비스듬히 틀어 S자 곡선을 이룬 이 자세는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비롯된 콘트라포스트 기법입니다. 어깨와 엉덩이가 반대 방향으로 틀려 자연스럽고 유연한 인체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르네상스 화가와 조각가들이 이를 다시 부활시켰고 미켈란젤로가 특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한 발에 체중을 싣고 다른 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구부려 균형을 잡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대표적이죠. 라파엘로는 특히 후기 작품에서 미켈란젤로에게서 영감을 받은 기법이나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성 체칠리아의 환상, 이스터판 성의 변형 같은 작품에는 미켈란젤로를 떠올리게 하는 힘있는 신체의 표현, 콘트라포스토 등이 잘 드러납니다. 예민하고 까칠했던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가 자신의 예술을 훔쳐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예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배웠다 라고 불평했고 너무나 외교적인 궁정용 예술가다 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티칸 서명의 방의 대작 아테네 학당 속에 미켈란젤로를 그려넣어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다만 약간 심술궂은 표정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을 디스한 까칠한 선배에게 은근한 농담이 섞인 귀여운 투덜거림을 표현했죠. 라파엘로는 기본적으로 발전 욕구가 강하고 야망이 큰 화가였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작품을 보고 무엇에서든 배우고자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고립과 고집 속에서 자신의 예술을 조각했다면 라파엘로는 교류와 수용으로 자신의 예술을 덧붙였습니다. 라파엘로는 끊임없이 당대의 예술가들의 장점을 흡수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배움을 얻은 대상은
어린 시절 스승인 페루지노였습니다. 라파엘로는 페루지노의 화풍을 놀라울 정도로 완벽히 습득해서 나중에는 두 사람의 그림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파엘로는 스승을 뛰어넘는 회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은 피렌체에서 만난 작품들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사초 등의 뛰어난 거장들의 기법을 열심히 모방하고 흡수한 뒤 발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위대한 거장들의 작품을 본 뒤 자신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 변화는 너무나 커서 초기 그림들은 마치 다른 작가의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다.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고 친구가 많았던 라파엘로는 거장들뿐 아니라 동시대 동료 화가들과도 깊게 교류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에 따르면 그는 피렌체에 머무는 동안 산마르코 수도의 프라 바르톨로메오와도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그의 색채 사용을 높이 평가하며 열심히 익혔습니다. 대가로 그에게 원근감을 알려주었고요. 로마 시기에서는 경쟁자였던 미켈란젤로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켈란젤로 예찬론자였던 조르조 바사리조차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코 그대로 흉내낸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라파엘로를 단순한 모방 화가가 아니라 르네상스의 트라이앵글의 한 꼭지점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마스터들에게 자극을 받고 그것을 흡수해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해 꽃피웠습니다. 이 점에서 라파엘로는 진정으로 이탈리안 하이 르네상스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라파엘로 말기에 그려진 이 그림, 성가족은 그렇게 받아들인 영향들이 집약되어 완성된 작품입니다. 페루지노의 구성,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암, 미켈란젤로의 인체, 그 모든 것이 라파엘로를 자극했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감각과 해석으로 덧입혔습니다. 수많은 층위를 쌓아 형성된 그 예술은 결국 진주처럼 매끄럽고 조화로운 세계로 완성됩니다. 라파엘로는 모방을 통해 성장했고 흡수를 통해 변화했고 결국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그가 이끈 거대한 공방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후대에 이어지게 됩니다.